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들은 머뭇거리다 결심이 섰는지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친구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긴 어머니 아시는 분도 없어서 적적하시잖아요. 뭐, 너가 지금 나를 내쫓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랑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 어제 다 들었어. 아들은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안 사람 매일 싸우는 거 모르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 어머니, 됐다. 그만 말하거라.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가마. 너희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켜야만 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양원을 보내려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명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올해 77이 된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에게 있었던 황망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와 아들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서라도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싶어 늦게라도 사연을 씁니다.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살게 된 지 벌써 35년이 넘어가네요.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저 혼자 남아버렸네요. 저는 20대 후반쯤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저축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했죠. 남편은 배관 기술자였어요. 남편의 집안도 가난했던 터라 어려서부터 여러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대기업에서 짓는 큰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남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는 미싱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미싱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재봉틀 하나는 잘 다루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수건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수건 원단을 받아 제가 재봉 및 오버로크를 한 뒤 다시 넘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작은 집에 항상 수건 원단이 가득 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젊은 청춘이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3주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멋지고 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힘들 텐데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가끔은 나에게 힘든 티 내도 돼. 저의 손을 꼭 잡아준 남편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마음이
약해질까봐 꾹 참았어요. 그리곤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죠. 그럼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요. 당신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하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때의 다짐을 서로의 마음속에 새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4년 차인 1년 뒤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했죠. 남편은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가지게 되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저는 천사 같은 아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염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뒤에 저희는 단칸방에서 방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고, 5년이 더 지난 뒤에는 처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우리만의 첫 보금자리였죠. 처음 우리 돈으로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은 정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없을 정도였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여보, 저는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그때 기억나요? 우리 열심히 살아서 꼭 이쁘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던 날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럼 기억나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잖아.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든 거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너무 감사해.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야.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는 텅텅 빈 집 안에서 서로 부둥켜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들으셨듯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가족의 땀이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내온 시간들과 저와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녹아 있었죠.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저에겐 둘도 없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집을 가꾸었습니다. 작지만 정원도 있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나무와 제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했지만 참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취업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아들은 이쁜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아들만큼 저희 부부도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도 모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단칸방부터 살겠다고 말했지만 저와 남편은 우리가 겪어온 힘든 시간들을 아들 부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까지 저희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 제안을 수락했어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며느리와 처음엔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녁에 모여 같이 밥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했죠.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금방 집에 적응을 하더군요. 어머님 살아보니 정말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겠어요. 집이 넓고 마당도 있으니까요. 그래, 아가야. 너희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니 다행이구나. 너희가 편하다면 언제까지고 여기에 있어도 괜찮단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네, 어머니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시간들은 굉장히 짧았죠. 세 식구이니만큼 안 맞는 부분이
많아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점점 더 우리들의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도 그래. 나도 요즘 우리 집이 부쩍 낯설게 느껴져. 당신도 느꼈군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 갑작스레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자식들 위해서니까 우리가 참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곧 적응되겠지. 그렇겠죠.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집은 우리만의 집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덕에 위로를 받았고,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가족을 위해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뇌경색이었죠. 남편이 있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매우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말했던 일을 확실히 해결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을 때가 그나마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홀로 집에 남겨져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향기가 묻어있는 집만이 저의 유일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마저 곧 모든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아들이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보고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굉장히 참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나마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애야. 우리 아들이 부족하겠지만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다오. 우리도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마.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남편과 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어요. 여보, 아들과 며느리가 참 잘 어울려요. 그쵸, 우리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러게 우린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들도 건강하게 커서 좋은 며느리도 데려와 주니깐 말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그러게.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게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챙겨주자고.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잠시 동안 집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도 항상 제 옆에 와서 도왔고 빨래나 정원 관리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일이 늘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저는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4개월 차래요. 배가 조금 느리게 불러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 다 있나. 정말 축하할 일이야.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꾸나. 손주의 탄생을 앞두고 저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해졌고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더 세심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손자 한번 안아보셔야죠. 그 자그마한 생명이 저희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모든 번뇌를 다 잊은 듯 했어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눈물 없는 남편도 손자를 안았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진 것만 같았어요. 우리 손자, 참 이쁘구나. 엄마, 아빠 이쁜 구석만 닮았네. 그래, 그래. 할아버지야, 이놈 보게 나를 보더니 활짝 웃는 것 같아. 손자는 금방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집은 더 활기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처음 몸을 뒤집었던 날, 스스로 벌떡 일어선 날, 말을 웅얼거린 날, 가족 모두 행복해했고 손자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었죠.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손자는 저와 남편은 잘 따랐습니다. 저희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달려와 저희 품에 꼭 안겼죠. 할머니, 할아버지, 나 마당에서 자도 돼? 이놈아 멀쩡한 침대 놔두고 왜 여기서 자? 나는 풀이 좋아. 같이 자주면 안 돼? 이놈, 이거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러자꾸나. 그럼 할머니랑 같이 돗자리 깔고 누워 있을까? 응, 할아버지 최고. 저는 그런 손자와 남편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물론 즐거웠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 사소하게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 없이 항상 서로 아껴주었기에 금방 분위기는 좋게 풀어졌습니다. 큰 마찰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철이는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매번 배려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저희도 항상 잘 노력할게요. 며느리는 저희가 배려해주는 걸 알아주었고, 저희도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은 싹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남은 저와 아들 부부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 자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여보, 이제 슬슬 어머니와 따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살기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를 받아주신 어머니인데 우린 한 가족이라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지금은 비록 힘들어서 저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전부 잘못된 것이었죠. 그때의 시련은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분열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짜증이 많아졌고 저와 남편의 집에 얹혀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처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불만이 많아지더군요. 한 번은 거실 유리창을 닦다가 갑자기 걸레를 바닥에 툭 놓으며 뒤돌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리창이 너무 크네요. 닦다가 하루가 끝나겠어요. 작은 유리창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유리창이 커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청소를 도와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청소를 도와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죠. 남편과 작은 정원을 보기 위해 큰 유리를 설치한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청소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니? 우리가 부탁도 못할 사이는 아니잖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 대해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시아버지와 정말 열심히 가꾼 집이야. 덕분에 너도 여기에 머물고 있잖니.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좀 지긋지긋하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긋지긋하면 나가면 될 것 아니니? 제가 안 나가고 싶은 걸로 보이세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영혼 없는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예민한가 봐요. 곧 모은 돈으로 이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사업 어려워지고 나서 미래가 안 보이니깐요. 새 아파트로 갈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저에게 슬며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팔고 새 아파트로 가시는 건 어때요? 여기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주택인데다가 넓어서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아파트로 가시면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하고 네 시아버지가 평생을 산 집인 거 너도 알잖니. 어머님이 이 집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근데 제발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가족이라면서요. 집은 낡았지. 시내랑은 멀어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지. 민철이 교육 환경도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저는 나중에 말하자 하고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 저녁 밖에서는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따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 설득 좀 해봐.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또 왜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민철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사 가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 나라고 안 가고 싶은 줄 알아? 이 나이 먹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게 나라고 편하겠냐고. 조금만 더 참아. 이번 일만 잘 정리되면 목돈 들어올 테니깐.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지금 당장 이 집 팔고 이사 가야겠어. 내가 그 부탁을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이 집 얼마나 끔찍이 아끼시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부탁하라는 거 아니야. 아들 말이면 들으시겠지.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똑똑히 들어라. 너네는 바로 내 집에 얹혀 사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 어떤 것도 못 팔아. 어머님 잘 됐네요. 여기서 단판을 지으시죠. 무슨 단판 말이냐. 나는 절대 내 의견 바꿀 생각 없다. 저희 보고 가족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야죠. 아버님은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럼 저희랑 이야기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죠.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런 부탁을 하다니요. 너야말로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와 네 시아비는 너네를 위해 얼마나 배려했는데.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아들이 우리 둘 사이에 껴들어 중재를 하더군요. 둘 다 그만해요. 어머니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당신도 얼른 들어가. 저는 아들의 중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니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그 얼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들은 제 방에 들어와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안 사람도 그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한테 말은 가려서 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으세요. 100번 안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안 사람 말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봐서라도 안 사람이 한 얘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 주인은 어머니시니까 저는 무엇이든 따를 거예요.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제가 안 사람에겐 잘 말할게요. 저는 그날 밤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생각나서요. 생각해보면 이제 저에게 가족이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뿐인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맞더군요. 하지만 이 집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더 이상 남편과 이어진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데 손자가 살며시 문을 열더니 들어오더군요. 할머니 차? 아니다. 늦었는데 안 자고 뭐하니 민철아. 잠이 안 와서 아까 엄마랑 왜 싸웠어?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절교한 거야? 절교라니. 싸운 게 아니란다. 잠시 말다툼을 한 것뿐이야.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에게 절교란 없단다. 그래? 다행이다. 나는 할머니랑 엄마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싸우지 마. 손자는 저에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잊었던 겁니다. 제가 이 집에 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고집불통 할머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이제 저희 가족을 갈라놓는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단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이 집에 집착을 한 것 같아. 중요한 건 너희들인데 내가 고집을 부려 미안하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사를 가자꾸나. 정말요, 어머님? 그래. 다만 조건이 있다. 이 집은 잠시 놔두고 싶어. 너희와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가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구나. 어머니, 그럼 이사할 돈이 부족한 거려? 걱정 말거라. 이 집을 전세로 내놓을 거다. 그 돈이랑 네 아버지랑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거면 충분할 거야.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심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지나간 일 더 말해봤자 뭐 하겠니? 가족끼린 용서란 없는 거다. 안고 가는 거지.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그렇게 저희는 서울과 더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의 아들 부부에게 싸게 전세를 내어주었습니다. 대신 거기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요. 저도 아는 사람이 집을 맡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고요. 제 결단으로 평화는 다시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아파트에 가서 몇 달간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평온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와 며느리는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제가 항상 거실에 머무는 걸 언짢아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밥을 차릴 때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소화 잘 되는 반찬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배려한답시고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제가 먹을 반찬은 제가 직접 장을 봐와서 했죠. 참을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못 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첫 번째 제사이기에 저는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 불만이 가득했죠. 제사 요리를 준비하는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 해도 된다고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이기도 했고 화를 내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지내고 정리를 끝낸 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들린 걸 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일어서서 방에 귀를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기 시작했죠.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 뭐가 그래.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당신도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 사는데 어머니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신이 유산으로 받는 거였는데 뭐.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한테 뭐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 생각해 볼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나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지막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라 중간에 끼어들 생각조차 못했죠.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들이 저를 불러 말하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들은 머뭇거리다 결심이 섰는지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친구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긴 어머니 아시는 분도 없어서 적적하시잖아요. 뭐, 너가 지금 나를 내쫓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랑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 어제 다 들었어. 아들은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안 사람 매일 싸우는 거 모르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 어머니, 됐다. 그만 말하거라.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가마. 너희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켜야만 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가족에게 의지만 하면서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해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언제 나갈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혼자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모셔주길 원하는 약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은 산책을 하다 조금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도대체 언제 나가신다는 거야? 그러게 도통 말을 안 하시니 내가 알 길이 있나? 그러다 어머니 안 나가시면 어떡하려 그래? 몰라, 그러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발빼기 있어? 내 말대로 해.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내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잘만 하면 어머님한테서 법적으로 집을 가져올 수도 있대. 뭐? 그게 가능해? 이제 알아봐야지. 아마 어머니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머니 재산까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방해만 하지 마. 대신 어머니 제일 좋은 곳으로 모실 거라 약속할게. 방금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사과할 거라고 생각한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나가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생각까지 하고 있더군요. 다음 날 저는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던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한 채 듣더군요. 다 알고 있다. 니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걸.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해라. 날 속일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나가면 너희가 나를 법적으로 책임 상실한 부모로 만들어 재산을 좌지우지하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았니?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변호사와 다 상담을 마쳤다. 너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아니. 말했다시피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하는 거다. 어머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난 이제 너희에게 집착하지 않을 거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신경 끄거라. 나도 너희 인생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마.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방으로 가 문을 잠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에게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죠. 벨이 울리고 저는 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만 역력했죠. 어머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누구고요?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죠. 법적으로 날 변호해 주실 분이야. 별거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재산을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재산을 지키기로 한 거야. 이미 이분 통해서 법률적으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걸 확인받았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았으니 아마 금방 나가겠지. 그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별별 말을 다 해댔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 울면서 무릎을 꿇고서는 울며 애원했죠. 어머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진심 아니신 거 알아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이러시면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으시잖아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너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이미 마음을 정했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난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우린 영원히 한 가족이야. 그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야 어미로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란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너희도 이제 너희 살 길 찾아가거라.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근처 호텔로 갔죠. 얼마 뒤 집은 금방 팔렸고 아들 내외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한 짓이 맞는지 계속 고민했지만 결국 이 방법만이 제 삶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며 아들 내외를 위한 방법이라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죠.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까지 아들 내외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 날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죠. 집에 가니 이삿짐 센터가 와 있었고 짐을 옮기고 있더군요. 손자는 학교에 있는지 없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예상 외였습니다. 저를 원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는 용서 같은 말 하지 않는 거라 하셨죠.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네요.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늘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깨달았어요.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했으니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마워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어서 고맙구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디 가서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민철이도 잘 챙기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저도 집에서 나와 원래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지인의 아들 부부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놓았었거든요. 제 사정을 듣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정말 잘 살았고 싼 가격에 주신 덕분에 돈을 잘 모아 집을 구할 수 있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랜만에 온 집이라 잠시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 내외가 정말 관리를 잘 해주었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굳게 마음을 먹었기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아들과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이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엔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머물던 집에서 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구청을 가던 길에 우연하게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일을 가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그래, 나는 잘 지냈다. 너희 소식 들었다. 많이 힘들다며. 네, 어떻게든 일하며 버티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남편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민철이가 문제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뒤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자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일 늦겠다. 얼른 가보거라. 건강 잘 챙기렴.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도와줄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을까 고민했지만 지금까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아들 내외였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래, 넌 어떠냐?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덕분에 빚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는 형님네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며느리는 좀 어떠냐?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아내와 사이가 많이 멀어졌거든요. 상황이 이런지라 매일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지금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하던 일도 잠시 쉬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는 밖에서 살 테니 혹시 아내와 민철이만이라도 당분간 같이 지내주실 수 없으실까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었거든요. 제 품에 안기던 손자 민철이와 슬프게 울던 며느리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이제는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신 며느리와 민철이만이야. 너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밖에서 지내야 한다. 그게 내 조건이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또 부탁할 게 있니?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제 책임 다 해야죠.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이제 연락은 하고 지내자. 네, 어머니, 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며느리와 손자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수척해 있더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철이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아 애교를 피우더군요. 다행히도 아들 내외가 저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말없이 손자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몇 주 동안은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말 같더군요. 오히려 집은 더 따뜻해졌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참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만 공유한 거였죠. 서로 배려할 건 하면서 가끔 서로가 원할 때 함께 있으니 참 좋더군요. 저와 며느리의 사이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일엔 근처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도와주진 않았거든요. 아들도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만은 참 다행이었죠. 제 아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고 가끔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더군요. 드디어 빚을 다 갚고는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처음 온 날 아들은 저를 보고 절부터 하더군요. 그리곤 엎드린 채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무슨 마음인지 잘 알겠더군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명은 다시 모여 같이 살게 되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솔직히 말해서 아직 마음속엔 그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잊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아들이 돌아온 날 저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다만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에 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아요. 나중에 제가 당신 따라 그곳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들 잘 이겨내 주었어요. 아이들 보고 혼내지 마시고요. 제가 당신 목까지 전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나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요. 금방 갈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요. 저는 그리고 다시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분간은 꺼내지 않을 참이었죠. 그리고 거실로 나가 정원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나무가 보이더군요.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에게 답변해 주는 것처럼요. 저는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몇 번이나 가족이 와해될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저와 아이들의 토양이 되어 더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조금씩 저희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는 여전히 저희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그들 인생대로 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갔죠. 처음으로 흥미가 갔던 건 등산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이 좋았거든요. 처음엔 작은 동산도 오르기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붙어 이제는 낮은 산 정도는 가볍게 오를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엔 혼자 오르기 시작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동네에 있는 등산 모임에 들게 되었어요. 매주 한 번씩 가기 시작했죠. 다 같이 산을 오르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매일 주말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가 저에게 다가와 자기도 등산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등산 한번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체력이 말이 아니어서요. 해보고 괜찮으면 저도 등산이나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기분 좋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주에 등산을 함께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산을 못 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뻤습니다. 저도 처음엔 저랬을 테니까요. 그렇게 점차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의 속마음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주말마다 저와 등산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나이 또래에 맞는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건 재테크였습니다. 평일에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돈을 좀 벌고 싶었습니다. 역시 일을 해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좀 벌면 손자와 아들 내외에게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구청에서 마침 무료 강의가 있다길래 가보았더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기본당이었지만 재테크에 대해 완전 무지한 저였기에 따라가기 벅찼죠.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 복습을 했습니다. 따로 책을 구매해서 예습을 하기도 했죠. 너무 오래 공부를 손에 놨던지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에 금방 흥미를 붙였습니다. 저에게 맞는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노후 자금으로 괜찮은 집과 땅에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버니 더 재밌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걸 보더니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르칠 정도는 안 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역시 아들은 젊어서 그런지 빨리 습득을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일과 재테크를 병행했고 매일 저녁을 먹으며 둘이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은 같이 임장을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둘이 투자한 곳이 꽤 올라서 쏠쏠하게 돈을 벌었죠. 손자도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지만 체육 쪽엔 소질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춘기라서 저에게 이전처럼 애교를 부리진 않았지만 이 모습 그대로도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돈을 좀 모아서요. 3명이서 같이 살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냐? 정말 잘 됐구나.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했을 텐데 참 잘 됐어. 사실 드릴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내랑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여기서 쭉 살아도 될까 해서요. 아내랑 민철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이 너무 좋다고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없으면 오히려 허전할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다만 어머니가 허락하시면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작은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저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애야, 그래도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니? 나는 괜찮지만 부모랑 오래 사는 것도 능사는 아니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제가 효자는 아니지만 못 해드린 거 지금부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지금도 살면서 각자 인생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로가 원할 때 함께 있죠. 하지만 누군가 힘이 들 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불과 몇 년 전과는 사뭇 달랐죠.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에게 이전 일에 대해 죄송하다곤 합니다. 그럼 저는 가족끼리 미안한 것도 용서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가족은 가끔 익숙함에 속아 서로를 막대하기도 하죠. 삶이 힘들 땐 가장 먼저 배신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저에게 가족이란 의미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건 가족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과감하게 행동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기 인생을 먼저 챙겨야 남의 인생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